이번 126개를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요. 비례와 균형이 전부다. 아우디의 폭스바겐에서 디자인 총괄 팀장으로 있었던 피터 슈라이어의 철학이 담긴 말인데요. 2006년도에 스위스로 가는 차 안에서 운명의 전화가 옵니다. 네, 기아의 정의선 회장이 기아의 총괄 사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하자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첫 작품을 만드는데요. 바로 K 시리즈 호랑이 코 모양을 닮은 그릴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네시스 이 모든 디자인을 총괄 지휘를 하면서 철학이 담긴 말이 바로 비례와 균형이 전부다. 우리 기술사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시험의 경우를 보면은 용어 서술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문의 수량이 좀 많아졌어요. 자, 보통 우리가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 그냥 기술하시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술사 시험은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설명하시오라는 것은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설명하라. 또는 기준을 제시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내용은 서술하시오 내용입니다. 즉 하나씩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게 서술하시오거든요. 자, 자기의 견해가 들어간 게 논술하시오입니다. 아직까지는 논술하시오 경향은 아니죠. 하지만 서술하시오 내용 안에 지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와 균형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어 있죠.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성능적인 부분과 디자인 요소, 자, 몸통과 그 다음에 내용 설명이 되겠죠. 즉, 지금 약수령으로 말하는 스케일, 디테일이죠. 약수령으로 말하는 용어에 대한 세부 설명, 그리고 큰 틀의 서술,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 지문들이 너무도 많아져서 정말 생각보다 적응이 좀 되지 않았을까, 정하기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난이도에 비해서 설명할 게 너무도 많았다. 자, 최근 경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향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재확인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난 회차에 서술로 나왔던 문제가 이번에 용어로 나온다든가, 이번에 용어로 나왔던 문제가 다음 회차에 서술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재확인을 하는 형태가 최근 경향이다. 자, 그리고 변경된 법규들, 품질 안전 계약,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이용 방지 계획서, 또는 바뀐 법규, 피복 두께, 준지 기간. 그리고 이제 스마트 건설 활용하는 거, BIM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모듈러 주택, 이런 것들이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는 없는데 사건, 사고, 부동치마가 되는 부분들, 싱크홀, 그리고, 광주, 깽폼, 추락, 그리고 건물의 존치 기간과 콘크리트 강도, 타워 크레인,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경향이 되겠고요. 실물을 활용한 아이템,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준 문제는 필수다. 각 공종별로 가장 뒤쪽에 있는 기준 문제들, 이 기준 문제를 잘해야 됩니다. 자, 토공사나 개축관리, 그리고 기초공사는 부동치마, 거푸집 존지기간, 치갑, 콘크리트 보수보강과 관련된 부분들, 균열과 관련된 부분들, 철근은 피복 두께. 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뇌압피복, 철골의 뇌압피복. 전부 기준 문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감에서는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철골에서도 스터드 볼트도 나왔죠. 이 시험과 관련된,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과 현상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지침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기술 지침에서 용어로 된 부분들을 항목별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뒤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가 있습니다. 1교시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공법이었죠. 공법. 그런데 이 공법이 이번에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공법으로 나온 문제, 네, 오픈 조인트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 검사 시험 방법,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어요. 자, 기준 검사 시험이다. 자, 그러면 오픈타임의 관리 방법에서 기준 검사 시험이 되겠죠. 네, 존치기간에서 기준 검사. 네. 용접 결함 검사 방법이 있는데 이건 다시 현상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철골 구조물에 대해서 방청 도장을 하지 않는, 네, 기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스터드 볼트죠. 네, 이것도 기준 문제. 자, 이렇게 해서 기준 문제가 무려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관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4번.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첫 시험 보면서. 이렇게 해서 관리, 그 다음에 기준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상에 대해서 네,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 네, 문제 해결 능력들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지하수에 대한 대처 방안, 네, 치마 균열에 관해서 어떻게, 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네, 홀드 조인트도 마찬가지로 방지 대체,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약수령 분석을 하면요, 이제는 용어 시험이 아니라 약수령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설명하는 형태, 그리고 항목을 하나씩 대제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제목 1번, 2번, 3번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대제목을 무조건 4개 이상 써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항목 설정을 해서 항목당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검사 시험, 네, 준수사항. 자, 이렇게 해서 오픈타임 관리 방법, 거푸집 존치기간, 방청도장 하지 않는 부분들. 자, 이게 서술 문제였었어요. 서술이었는데 용어로 바뀌었어요. 전단 연결제 시험 방법, 용접 결함 검사 방법. 자, 검사 방법으로 나왔지만 이것도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쪽에 현상에 해당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함에 대한 또 현상에 대한 대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 이제 기준과 관련된 거 전부 빼가지고 용어 정리한다. 자, 두 번째, 각각 현상. 히빙, 보일링, 파이핑, 뭐, 부력, 식업, 뭐, 아칭 현상, 뭐, 스택 이펙트. 이런 현상들만 별도로 빼놓고, 그 다음에 기준만 빼놓고 나면 50%는 네,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사 계획 준비는 서술로 풀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 문제에서는 이제 방향이 정해진 거죠. 기준, 검사, 시험 방법, 그리고 현상 대처 능력, 결함 대처 능력, 그리고 준비할 사항들. 공법은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공법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126개 특징은 용어가 아니라 서술을 요약한 문장 완성형. 이 문장 완성형이라는 건 항목을 부여를 해놓고 나서 그게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게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용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 설명 강의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다만 그건 이제 기본이다. 서술을 풀어가기 위한 기본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 준비, 기준, 관리에 대한 대처 능력을 묻고 문제 해결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봐요. 문제 해결 능력. 자,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중요하게끔 봐야 될 게 4가지 요소가 있고 감점을 받지 않고 가점을 받기 위한 요소를 총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하고 개요를 구분해야 된대요. 정확하게 단답형 형태로 나오는 건 정의로 쓰시면 됩니다. 1번, 2번 나누시면 되는데요. 이제부터 대제목 3번
하지 마시고 대제목 무조건 4가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요를 구분을 해서 요약적인 설명,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이 대제목들을 요약해서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어찌 보면 더 편해질 수도 있어요. 대제목별 접근 방법을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트를 조금씩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 예상 문제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뭐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용어 300개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용어 1000개 그냥 하세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대제목별 중요도와 분량 배분의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메인 대제목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정의였는데 이제 메인 대제목이 정의가 아니라 결함이었을 때는 그 결함 원인이 메인이 되는 것이고요. 기준 문제가 나오면 그 기준이 메인이 되는 거겠죠. 네. 정확한 관리 기준 그리고 특징과 종류도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의 형태, 자, 이번 시험 형태가 용어가 이런 식으로 정말 약수령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럼 서술형으로 해왔던 2, 3, 4교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문 형태가 예전에는 정말 뭐 2가지, 3가지밖에 묻지 않았는데 지금은 3가지에서 6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제목을 하나씩 분리를 해서, 대제목을 분리를 해서 지문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지문. 자, 그래서 원인, 방지 대책. 자, 이런 문제 이제 앞으로 보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문제, 고전 문제라고 하죠. 원인과 방지 대책, 시공식 유사. 이건 학원에서 너무도 좋은, 합격을 시키기 위해 너무 좋은 그런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재 자체를 전체 풀어서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항목을 그대로 출제하더라. 즉, 한중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전엔 총이동의 원인과 방지 대책 이렇게 냈어요. 아니면 타설식 유의사.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배합을 묻든지 아니면 초기 동해를 또 묻고 그리고 관리 방법을 묻고 초기 양생을 묻고 그 다음에 후기 양생을 묻고 지문들을 시방서 항목대로 품질 관리 방법 이렇게 딱 항목대로 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은 이제 사건, 사고, 이슈와 관련된 문제 항상 내고 있고요. 안전 문제가 정말 대표적으로 꼭 이제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됐습니다. 다만 이제 지문이 좀 많아진 반면에 중요도가 높지 않은 문제를 좀 선별을 하는 게 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도 좀 중요도가 높은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도가 높지 않은 문제가 나오니까 시험장에 딱 갔더니 내가 만든 노트에서는 하나도 없어. 예상 문제가 거의 없어. 학원에서 예상 문제가 예전에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40% 정도까지는 얼추 맞출 수가 있어요. 뭐 물론 더 맞출 수도 있겠지만 시험의 형태는 그렇습니다. 보통 40에서 60% 정도 안에서 예상 문제가 나오면 사실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문제를 다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약간 시험 문제가 변경되고 있다. 이걸 좀 감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 지침에서는 이제 그대로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경량골재하고 탄소섬유 시트는 지문 그대로 출제를 똑같이 했어요. 자, 그래서 2, 3, 4교시 중에서 보면 지문이 워낙 길어서 제가 작업을 하다가 밑으로 막 내려와요. 부동축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계속해서 출제를 했었고요. 탄소섬유 시트 같은 경우는 기술 지침에서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지문들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네, 지문 읽다가 이 대제목을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될까 이게 가장 걱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3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시 재예방대책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코사 코드에 나와 있는 그 기준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게끔 출제를 이렇게 했고요. 지붕재 같은 경우 요구 성능과 지붕 누수 방지 대책인데 이건 이제 보통 우리 기본소 교재가 나와 있죠. 보통 이제 현장 경험상 우리가 이제 금속기와 그다음에 아스팔트 싱글 네, 현장에서 많이 하죠. 지금은 좀 안 해요. 예전에 이제 금속기와는 뭐 경사 아파트에도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동 작업 들어가는 거. 동은 좀 비싸서 요즘은 이제 리얼 징크로 해서 도금 형태로 가가지고 또는 색상을 입혀가지고 가는 네, 단가가 한 4분의 1 정도로 낮춰진 그런 제품들 주로 주택에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붕재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네, 예전에 이제 뭐 거멀접기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네, 한번 출제를 했고요. 가설 통로 경사도는 이 경사도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기준이 좀 생각 안 나서 조금 힘들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겠고 계산 견적은 또 우리 기본소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소를 네, 한솔 기본소를 보고 출제를 하지 않나 할 정도로 한솔에 나와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네. 지붕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만 있던 건데 출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4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적인 문제죠. 공정 마찰과 개선 대책. 그래서 클레임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가되 지금까지 배운 모든 총론 부분을 다 집어넣는데 다만 50층 이상 초고층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고층과 관련된 뭐 법규들을 많이 기술을 좀 해줘야 되겠죠. 고전적으로 뭐 저스트 인 타임, 뭐 ACS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 뭐 철근 프리팹 공법들, 이 공법적인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하고 관리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들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약간의 가점은 이제 초고층 법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 줘야 되겠죠. 네, 공정 마찰이지만 그다음에 중대 안전, 네, 중대 재해처벌법, 네, 시험 보기 이틀 전에 네, 공고가 됐죠. 물론 그 전부터 이슈는 항상 되어 있었고 우리 최종 모의고사 때 예, 출제를 했었죠. 최종 모의고사 때 출제를 해서 갔는데 준비를 얼추 어느 정도는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고전적인 문제들이 이제 좀 하나씩 나오는데 중요도가 낮은 용접 절망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고 기술 지침에서 그대로 경량 물질 콘크리트 정의 종류 배합 시공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지침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시방서 그대로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목적 6가지의 목적, 종류, 네, 시공시 주의사항, 그리고 검사, 보수 방법, 뒷정리까지. 그러니까 이때 뒷정리는 네, 비산을 방지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리수거, 폐기물과 관련된 뒷정리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돼. 수문 의도가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서술형 내용이 나오는데요. 총 3가지에서 6가지 지문이 좀 다양해졌다. 네. 즉 파트를 지정하고 네, 항목을 설정한다. 파트 지정하고 항목 설정하는 건 뭐냐면요. 종류 써라, 특징 써라, 목적 써라, 요구 성능 써라, 시공 순서 쓰고 유의사항 써라.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공시 유의사항만 공부하고 메인 그림 하나 그리고 테마 놓고 가면 됐었죠. 또는 특성 요인도만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완벽한 서술형이기 때문에 항목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지문으로 만든 노트는 사실 의미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사건, 사고, 중요도 낮은 문제를, 노트를 안 만들고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근데 지문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문이 어렵지는 않은데, 난이도가 딱 보면 낮아요. 하지만, 낮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시험이 제일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 페이지 아래에서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마 이번 시험이 좀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전체적인 부분은 높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시험장에서의 체감은 훨씬 더 높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총 5가지로 구분을 했죠. 네. 전반적인 출제 유형 분석이었고요. 126개 특징은 애매한 경계가 더 어렵다. 와, 진짜 애매한 경계의 문제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우승한 그 싱어게인의 이순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무한반복을 정말 막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아예 틀어놓고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한 10시간 계속 틀어놓고 일을 할 때도 많았어요. 그만큼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번 시험이 애매모호한 경계 출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 설정형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즉 상황 설정, 조건 설정. 예를 들면 일기예보에 없었던 폭설이 왔다. 자, 그런데 정해진 규칙대로 존치기간 준수하고 동발의 기준 준수한 상태에서 시공을 했는데 폭설로 인해서 거푸집 붕괴가 됐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과 클레임 제기에 대한 제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행이에요. 근데 다행입니다. 다행히 조건 설정형까지는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오면 정말 기술사 대우를 해줘야 돼요.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나오면 공부를 할 만하겠죠. 더 요구 지문의 항목만 많았을 뿐 난이도는 낮았다. 말은 이렇게 한데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절대 낮진 않습니다. 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어려웠어요. 알고 보면. 자, 그리고 특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청강 와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고 동영상이든 개인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감점 요소가 있는데 관급공사에 공문을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용어를 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비목이라든가 신규 비목 이런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네, 개념 구분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설계 변경, 순수 설계 변경이 있겠고 추가 공사가 있어요. 이건 별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업무는 또 달라요. 계약 금액 조정 업무하고 설계 변경하고 또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과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물가 변동이 돼서 다시 설계 변경. 그래서 요 지문을 잘못 해석해서 물가 변동에 의한 지수 품목 조정 이쪽으로 갔을 경우 감점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가장 궁금하고요. 두 번째, 설계배 시향으로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즉, 한중 콘크리트를 설계배 시향으로 쓰면 안 돼. 타설시 위상. 이거 설계배 시향이 아니에요. 설계적인 부분, 배합적인 부분, 뭐 운반 이게 아니라 타설을 했을 때 온도하고 타설 관리, 다짐, 면 처리, 이 타설시 위상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품질 관리 사항 중에 초기 양생에 관한 내용, 양생 관리에 관한 내용, 품질 관리 항목에 관한 내용, 즉 시방서 항목 그대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설계배 시향으로 학원에서 배운 내용대로 노트대로 적었다. 이거 점수 감점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과거에는 초기동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동결 융계 방지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시공시 위상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내 노트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기본서에 되어 있는 시방서에 되어 있는 기술 지침에 되어 있는 그 항목 설정되어 있는 품질관리 항목들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는 점수 조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해요. 다행히 이제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잘 안 고른 분들이 많겠는데 아마 운명을 결정할 문제가 네, 한 줄 코골이 뜨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6회 전체적인 출제 경향 분석 문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후부터 각 교시별로 설명을 할 텐데 총평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앞부분만 보고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대략적으로 한 20여 분 정도로 간단하게 네, 이렇게 경향 분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세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총평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영상이 좀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촬영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사이로 영상을 좀 줄여볼까 합니다. 중요 핵심 포인트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총평 자료는 네, 카페에다 그대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1번 문제 건설공사에서 직접 시공 계획서 네, 직접 시공 계획서 해서 우리가 시공 계획에 되어 있는 네, 항목들, 공사 개요에 관한 내용들만 작성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 세부 기준을 적기가 조금 까다롭죠. 네, 그래서 직접 시공에 관한 네, 공사 전체 개요에 대한 항목들을 적어주시면 좋겠고 아마 즉흥적으로 네, 하나의 현장을 놓고 예제를 들어가면서 하는 뭐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 기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네, OSC가 나왔는데 네, 프리팹 모듈로에 대한 네, 이런 통합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세부적인 기준들 대상 이런 것들을 쓰기보다는 네, 시험장에서는 모듈로 주택 뭐 위주로 쓰시면 네, 큰 문제 없이 접근을 하셨겠고요. 처음 출제된 문제다 보니까 용어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착공시 시공계획 네, 사전조사. 요거 이건 네, 착공시 그리고 시공계획 이 사전조사 이 항목들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뭐 세부 내용이 나오지만 조사 항목 및 내용 프로세스가 나온다든가 설계 입지는 공기관에서 조사해라. 이 항목별로 작성을 하는 건 좋은데 시공계획에 관한 내용 중에서 착공에 관련된 내용이 예, 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네, 설계 입지는 공기관 조사, 네, 공기법 뭐 이런 내용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냐면요. 전체 하나의 대지를 놓고 대지 평면을 놓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변 상황들, 교통 상황들, 네, 그리고 관계법규 관련된 내용을 갖추면 되겠고, 예비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시공계획 항목 중에서 사전조사 내용, 네, 시공계획 항목 중에서 착공 시 시공계획 항목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클레임 같은 경우는 워낙 문제가 큽니다. 서술로도 큰 문제죠. 그래서 항목 설정을 네, 분쟁 원인 및 네, 방지 대책으로 갈 건가, 분쟁 원인 및 종합적인 대책으로 갈 건가, 클레임 제기 시 재반적인 준비 사항으로 갈 건가, 또는 처리 절차로 갈 건가, 처리 방안으로 갈 건가, 좀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2페이지를 작성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3페이지에서는 클레임 제기 절차 간 다음에 네, 발생 원인 및 분쟁 해결 방안 써도 내용이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게 네, 유형 추진 절차 발생 원인 해결 방안 이걸 한 페이지 쓰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컨셉을 정확하게 정해서 2페이지로 작성을 한다면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한 페이지로서는 약간 쓰기가 좀 버겁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조인트 공법은 정확하게 구성 요소를 적어야 돼. 구성 요소를 적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는데요. 우리가 이제 RC조 벽체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보통 네, 옹벽 오픈 조인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요. 네. 라멘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스틸 백프레임이죠. 백프레임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해서 오픈 조인트 공법을 하는데 이 공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단가는 비싼 데다가 시공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메탈 트러스 시스템처럼 유니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스틱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제약, 시공의 제약 이런 부분들이 걸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게 우리가 피놀 공법과 다르게 백 앵커 공법을 사용해서 가는 공법, 이 디테일이 나와줘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제 구성 요소 네인 스크린하고 에어 챔버, 그 다음에 베이퍼 베리어. 이제 뭐 안쪽에 밤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들, 예전에는 밤라이트를 사용했으니까요. 밤라이트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이제 아연 도금, 레인 스크린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줘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공법을 적었을 때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픈 타임 같은 경우는 풀 라이프, 워킹 라이프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즉, 이 가사 시간하고. 그러니까 오픈 타임이라는 건 개방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드를 발라놓고 나서 바로 부착하면 부착력이 안 되니까 최대한 기다려준다. 15분에서 20분마다 제조사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접착제 부착 시간이 다릅니다. 접착 시간이 다른데 그 기다려주는 오픈된 시간을 오픈 타임이다 라고 하고, 배합을 해놓고 나서 이 접착제 또는 모르타를 얼마까지, 어느 시간까지 갈 건가 기다려주는 시간. 기다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 이걸 우리가 가사 시간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모르타르는 1시간, 2시간 구분을 하고 있고, 보통 접착제는 15분, 20분 제조사마다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했던 내용인데 타일 공사의 오픈 타임이다 라고 하니까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일반적인 타일 뒷굽에 따른 접착 시간 오픈 타임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접착 공법, 압착 공법 구분을 해서 간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수에 의한 부역 개선 방안, 이건 이제 감소 방식, 상쇄 방식, 그 다음에 저항 방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뭐 되겠죠. 논술 문제지만 정확하게 부력 발생 메커니즘하고 저항 방식, 상쇄 방식, 그 다음에 감소 방식으로 구분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콜드 조인트 같은 경우는 상쇄도를 그려야 되겠죠. 벽과 바닥으로 구분을 해서 가주시면 되겠고, 콜드 조인트에 대한 허용, 이어치기 시간을 구분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자세가 좀 안 나오죠. 거푸집의 존치 기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항목을 암기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존치 기간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차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암기만 하면 되죠.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늘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죠. 이런 것들은 이 수치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암기하고 항목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시험을 할 거냐, 시험을 하지 않을 거냐, 그 다음에 단층 구조냐, 다층 구조냐, 수평 구조냐, 수직 구조냐, 부재가. 그리고 이제 FCK, FCR, FCU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시멘트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림에 따라서 항목 구분을 해서 암기하시면 큰 문제가 없었겠고요. 콘크리트 치마 균열, 이것도 이제 뭐 탬핑과 연관지어서 보호 부재하고 바닥 부재, 특히 이제 슬래브하고 기초로 구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초기 균열에 관한 내용들, 탬핑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만 적으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자, 지금까지 보니까 진짜 임팩트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왜 좀 짜증나냐? 지문은 길어졌고 임팩트 있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점수를 어떻게 받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 회차가 되겠죠? 임팩트 있는 문제가 없어요. 용접 결함의 종류, 결함 원인, 검사 방법. 이것도 메인 그림을 그려놓고 종류, 그 다음에 결함 원인 방법을 적는데, 우리가 표면 결함, 내부 결함, 형상 결함, 기타 이제 모살 용접하고 구분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암기법 형태의 결함 종류보다는 좀 접근 방법을 표면이냐, 내부 결함이냐, 형상 결함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늘 강의할 때마다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 네, 제대로 적어주시면 점수가 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서술로 나왔던 문제들을 용어로 출제를 했는데요. 고력볼트하고 용접 부분 디테일 그림을 그리시고 네,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자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마지막 문제인데, 네, 보에 설치하는 네, 전단 연결자다라고 지정을 했어요. 뭐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문제죠. 스터드볼트 문제인데, 스터드볼트에 관한 내용 중에서 역할, 시공, 시험 방법. 자, 이미 대제목이 결정이 났죠. 그렇게 해서 시공 방법과 시험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뭐 기존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풀어갈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세부 설명은 굳이 네,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총평 정리를 해보면요. 네, 지문이 약수령으로 바뀌었다. 앞에는 소속, 앞에는 그 공중의 소속을 말하고 뒤쪽에 정확한 기능에 관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앞에가 형용사, 뒤쪽이 명사로 출제가 됐거든요. 익스펜션. 네, 그 기능적인 부분들에서 신축, 그리고 조인트, 정확히 명사에서 소속 위치, 이런 형태의 용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는 뒤쪽에 놓고 앞쪽에 불역 발생 방지를 위한 뭐 이렇게 앞쪽에 정확한 소속과 명칭을 적어놓고 그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약술 형태로 이제 문제가 바뀌었다. 이게 이제 이번 시험부터 그렇게 될 건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향은 얼추 나왔죠. 이제부터 공부 방법은 서술과 같이 용어를 하셔야 되겠고, 기존에 만든 대제목 3개짜리는 4개, 5개로 조금 더 늘려가지고 목적, 기능, 요무 성능, 순서, 비교 조금 더 다양하게끔 수정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시 총 6문제인데요. 조적조 균열 원인과 방지 대책 빼고 내가 과연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한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웠었죠. 네, 설계 변경, 작업 허가제, 그리고 거푸집에 대응하는 하중과 네, 설치 방법, 콘크리트 타설 방법, 뭐 지문이 좀 많습니다. 탄소 섬유 시트, 물론 이제 용어 준비를 다 하셨겠죠. 그 다음에 부동축소, 지난번에 뭐 시험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에는 안 나오겠지 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2교시 문제 보고 내가 과연 앞으로 기술자 시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문들도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설계 변경 문제인데 이 설계 변경 문제에서 무엇이 문제냐면 네, 추가 공사하고 설계 변경 구분,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구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를 비교, 그리고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대한 비교, 이 범위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설계 변경 절차는 당연하게 뭐 기술을 꼭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단가 적용하는 부분들 뒤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순수하게 네,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 내용에 변경을 수반한다. 이런 경우가 설계 변경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것, 신규 비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계 변경과 계약 내용 변경이다. 네, 구조, 재료, 공사 목적물 변경되는 경우하고 공사 목적물의 변경 없이 가설공법 등만 변경하는 경우. 자, 기타 이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사유는 뭐 당연히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경 절차가 있겠고, 네, 법적 계약금액 조정 방법 기준이 있는데, 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단가가 없는 신규 빅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낙찰률
금액으로 곱한 금액으로 간다. 자, 중요하겠고요. 정부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때 네.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 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 공법을 개발해서 공기 단축을 한다든가 원가를 절감을 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이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자, 신규하고 증가분은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감소 부분에 대해서 물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단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과의 관계, 예, 일단 패스하시고, 네. 중요한 건 선금 지급, 네. 선금, 그리고 기성 대가 공제 기준에서, 그리고 뭐 계산급에 관해서 이 부분을 꼭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네, 하나의 설계 변경 사례를 놓고 기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설명하기가 쉬웠을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작업 허가제죠. 허가제인데 이게 이제 화기 작업에 관한 네, 프로세스를 기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들을 꼭 언급을 해야 되겠고 대상들이 워낙 많지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건축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좀 적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기 작업 허가, 그 다음에 일반 위험 작업 허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작업 허가 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절차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절차는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네, 화기 작업 허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시험에 네,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위험 작업 허가가 있어요. 그리고 보충적인 작업 허가.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이게 작성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이제 뭐 4회 전에 최종 모의고사 볼 때 이게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예상 문제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는 뭐 쉽게 작성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재 작업 네, 허가서가 있죠. 이 항목들을 기술을 하는 게 시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허가 전 점검 사항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냉동창고 뭐 이런 곳에서 네,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뭐 물류시설에 주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치사항과 점검사항들. 허가 절차는 뭐 누구나 작성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작업 준수사항들이 있죠. 네, 이 준수사항들 항목들이 이제 용접하면서 일하는 화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네,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 문제들은 기준을 작성하지 못한다. 그럼 점수를 못 받아요. 조적균열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데 균열 유형 4가지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균열이죠. 수직균열. 이 수직균열 같은 경우는 벽돌의 강도가 약하거나 하중이 불일치할 때 일어나는데 두 개가 발생돼요. 여기 순수하게 센터 부분, 단변 방향의 균열이 가기 때문에 센터 부분이 균열이 가겠고 두 번째는 줄눈 부분에 가는 네, 균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평 균열은 네, 없어요. 왜? 장변 방향으로는 하중이 가지 않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균열이 일어나는 건 없다. 다만 수평 균열을 왜 적었냐? 수평 균열은 줄눈 부분에 대해서 하중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줄눈 균열이다. 자, 그럼 세 번째 경사형과 계단형이 있는데 경사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중이 불균형이 일어나거나 진동이 왔을 때 그리고 계단형 같은 경우가 좀 위험해요. 이런 형태로. 자, 줄눈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직균열이 가고 그 다음에 네, 수평 줄눈이 가고 그 다음에 수직균열 가고 수평 줄눈 가고 줄눈과 수직균열이 같이 일어나면서 층층이 일어나는 거 이거 같은 부동치마가 일어났을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인 방지 대책은 큰 문제 없이
네, 늘 준비했던 대로 쓰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위별 거푸집과 동발인데, 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워낙 질문들이 네, 딱 노리고 출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연직하중, 수평하중, 측압, 슬래브하고 벽체를 구분해서 작성을 못한다? 그러면 점수가 거의 없겠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푸집은 부위별 보강 내용이에요. 부위별. 그리고 이제 동발이 같은 경우는 간격, 고정 방법, 네, 수평 연결제, 가세, 그다음에 높이별 동발이 하중 기준을 적어줘야 되겠죠. 타설 방법은 뭐 간단하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우리가 꼭 적어야 될 내용들만 가져왔는데요. 네, 거푸집에 작용하는 하중, 네, 안정성 검토 항목들이죠. 그리고 측압 부분들. 측압 부분은 얘는 그림만 그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림이 동발이 지주에 작용하는 이 하중 분포 그림, 측압 그림. 그다음에 캠버가 들어가는 부분들의 중앙부 처짐 그림. 예, 그림의 포인트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발이가 조립되어 있는 전체 개념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359이 제가 항상 말하는 359이. 그래서 V1, V2, V3, V4 규격별로 작용하는 하중. 네. 기본적으로 뭐 암기를 다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가점이 될 수가 있겠죠. 타설 방법은 시방서 기준이에요. 타설 높이, 그 다음에 다짐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타설을 했을 때 바이브레타를 사용하는 기준들에 관해서 언급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탄소섬유 시트인데, 탄소섬유 시트는 기술 지침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특징, 적용 분야, 시공 순서, 부위별 보강 방법. 자, 뒤쪽에 그림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탄소섬유 시트를 직접 해보시면, 네, 균열은 단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중이. 자, 그렇기 때문에 단변 방향의 시공 방법이 중요한데, 이때 겹침은 10cm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골조 처리인데, 골조에 이제 그라인더로 처리를 어디를 하냐면, 면이 안 좋은 부분하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우리 이제 면기 시공하잖아요. 네, 면접기 시공하는데 이 면접기 시공 부분에 그라인더를 잘못하게 되면 부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면접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탕면 처리하는 내용들, 겹침. 마지막에 이제 뭐, 접착 강도 시험을 하는데, 이때 구조체를 들고 떨어지는 방법, 표피만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탄소 섬유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시험하는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시공하는 거는 이제 기둥 부분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보는 단부부터 해서 단변 방향으로 보강을 하되 10cm를 간다. 자, 슬래브 같은 경우는 뭐가 우선일까요? 단변 방향이 우선이다. 이런 것들만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부동축소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나왔는데 또 나와가지고 잠시 생각이 좀 안 났을 문제.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좀 안 났을 수도 있죠. 그렇게 출제가 연달아서 되는 경우가 약간 좀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뭐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로 구분해서 네, 그대로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3교시) 총 6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관리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 나머지는 시공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견적 같은 경우 우리가 건설에서 본사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 건데요. 면적당 단가를 보통 산정을 하잖아요. 거푸집에 면적당 얼마, 네, 그 다음에 뭐 평당 얼마, 콘크리트에 평당 얼마. 우리가 보통 이제 미장 면적 같은 경우 코아에서 네, 바닥을 제외하고 벽체 면적을 계산해서 대략 네, 33평은 코아의 미장 면적이 얼마다, 도장 면적이 얼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요. 이게 종류 5가지를 전부 언급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다. 그러면 점수를 과연 얼마를 받을까, 이것도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경사도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암기를 못하면 이게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뒤쪽에 이제 15도, 30도, 60 그리고 75, 네, 90. 이 경사도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가설 통로 기준을 네, 경사로 그리고 통로 발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 사다리 가설 계단 그 다음에 승강용 트랩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나씩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기준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이 기준들을 전부 암기 쓰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지붕계 요구 성능은 기본적으로 누수 방지가 되겠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금속규화 예전에는 금속규화 많이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싱글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안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네, 징크 팬들 그 다음에 얘가 너무 비싸니까 요즘은 이제 피망만 입힌 네, 리얼 징크 보통 사용하는데 이때 거멀젓기 들어가는 부분들, 각재 들어가는 부분들, 콘크리트, 물매 잡는 부분들, 방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못 부분에서 네,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방지 못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절판 성형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가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 일단 네, 기술 지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제 구성품들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속 기화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판 성형하는 부분들 네, 그 위주로 적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깽폰 같은 경우는 재해 예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할 때 그 다음에 시공을 했을 때 이제 해치하고 레벨 잡고 이런 부분들 위주로 가야 되는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은 아니죠. 그래서 구성품 공통 단면도 하고 앵커 부분들 그 다음에 인양할 수 있는 고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 그리고 발판 부분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 시험 때 나왔던 네,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안전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보통 코사 코드에 나와 있는 항목을 제가 그대로 옮겼는데 이건 이제 실무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현장 계시는 분들은 고득점을 받을 그런 문제지 않을까. 자, 이 문제가 가장 큰 위험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가 그냥 초기동의 시공시 유사항 이게 아니에요. 타설시 주의사항과 양생시 초기 양생, 온도, 네, 보온 양생, 현장 품질 관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 향방이 결정나지 않나 싶어요. 예, 초기 동해하고 보온 양생하고 양생 관리, 온도 관리 및 검사 이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좀 설계 배시장을 쓴 분들하고 많이 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시방서에 나오는 항목이에요. 예, 타설 전 중으로 나눠서 거푸집 검사 타설 시간 마무리 이걸 그리라는 소리예요. 이거 그대로 낸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대로 작성했을 때 점수가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비 선정 순서 공정별 위상 세우기 정밀도 이건 뭐 늘 했던 문제인데 이것도 지난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나올까 하다가 암기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다만 세우기 공정 순서가 암기된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네. 사교시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엄청 많죠. 총 6가지 지문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교시 문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공정 마찰. 이것 같은 경우는 초고층을 꼭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요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그래서 공법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공정 지연 마찰에 관한 언급을 좀 꼭 해야 되겠죠. 자, 이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항목 암기가 되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대상. 그리고 이제 위험 요인 파악하는 부분들, 이행에 관한 내용이니까 종합적인 대책 수립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 이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관리상의 조치 이행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조직 등을 둬야 된다 하고 사업장의 법적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이에 따라서 재반
조치사항을 실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흑막이 부분에 대해서 붕괴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센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막이 전체 붕괴 유형도 가되 어센카의 붕괴 유형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접근 방법은 천공전중으로 가시면 큰 문제가 없겠죠. 기존에 있는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접철망 같은 경우는 이게 포인트죠. 야적하고 운반하고 변형되는 부분들 규격, 그 다음에 겹침, 고정 방법.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얘가 들뜨잖아요. 그래서 그 조치사항과 변형 방지하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경량골재 같은 경우는 시방서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할 내용이 없어요. 종류 그대로, 기준 그대로 작성을 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피복 목적과 공법인데, 이거 이제 포인트가 갑자기 뒷정리로 나왔어요. 즉, 비산이 되기 때문에 비산 방지 보양, 그다음에 가시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폐기물 반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지문이 무려 6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4교시에서 3페이지 가지고 과연 이걸 다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약간 의문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늘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 분진, 청소, 그 다음에 보양 조치, 그 다음에 환기, 마지막으로 이제 방진막을 설치하고 양생 동안 흩날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돼 있고,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들 언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험을 위한 예측 분석, 공부 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수령 1000개를 선별해서 자, 이제 200~300개의 용어 가지고는 기술사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위한 용어가 아니라 서술을 위한 용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학습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대제목을 좀 더 다양하게끔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나온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대제목화 시켜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트 원인과 방지 대책 이제 써먹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량을 늘려서 용어를 1000개 정도, 디테일보다는 스케일러 크게 기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각 공정의 가장 뒤쪽에 나와 있는 기준들, 토공사 계측, 거푸집의 존치 기간, 피복 두께, 허용 치마량, 보수 보관 기준, 내압 피복, 소음 진동, 이 기준들에 관한 내용을 암기를 해야 꼭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기본 100문제인데 대제목을 세분화시켜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원인과 방지 대책, 시공시 유의사항 순서, 이제 큰 의미가 없다. 그 문제에 따른 분량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문보다는 추가 지문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마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세요. 요구 조건이냐, 요구 성능이냐, 그리고 전체 시공 순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기존 시험은 그 문제마다 필수적으로 이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시험 세부 제목을 타이핑하는 건 수강생들은 보통 다 하셨잖아요. 안 하셨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약간 변화가 됐다, 이런 부분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 이제 알렉스 카츠라고 95세입니다. 현재 95세고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거장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콜렉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매일 일어날 때 7시 반에 기상을 해서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팔굽혀 빼기를 딱 300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모든 이 그림들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린 게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만든 걸 버렸을 때 후회가 되지 않는가? 후회는 없는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복학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 그리고 대제목을 세분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기술사 합격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간절해지십시오. 그렇다면 기술사가 여러분 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